자, 오늘 모실 두 분은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단 먼저 저희가 처음으로 주제를 잡았던 건 나스닥 지수의 사상 최고치 경신에 따른 우리 증시의 영향이었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앞서서 긴급하게 담화가 열리면서 시장 방향성이 약간 틀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 점검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차장님 어떠십니까? 지금 이대로 발락을 할까요? 아니면 다시 좀 들어 올리리라 보세요? 물론 이제 좀 환율이 다시 오전에는 1,430원 이하로 갔다가 이제 대국민 담화 이후에 지금 1,431원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그대로 이제 우선 시장에서 환율이나 여러 가지 외국인들의 수급에 그대로 좀 반응을 하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고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이런 그 이벤트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영향, 그러니까 충격에 대한 강도 부분은 그 전만큼 뭐 그 전에 이 비상계엄이라는 부분이 증시에 준 영향. 그 전에 우선 비상계엄이 코스피가 뭐 생긴 이후에 처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만큼의 충격을 좀 제한적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나라고 지금 현재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 어떤 투매나 이런 부분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CPI 지표나 또 이제 미국의 어떤 나스닥 최고치 여러 증시에 호재가 될 만한 이슈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랜딩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주가가 크게 낙폭이 떨어지는 부분은 이제 좀 서서히 좀 그 강도는 좀 약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 정책적인 그 이벤트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치더라도 지금은 이거에 대한 환율과 외국인의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하면서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CPI 지표도 원래 가장 큰 어떤 이벤트라고 좀 볼 수 있었는데 우선 전달에 비해 크게 달라진 건 없죠. 하지만은 컨센서스에 부합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연준이 뭐 생각하는 2%대의 초반에 그런 그 상승률은 나오는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동안에 우려됐었던 여러 요소들 같은 경우가 크게 지금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만한 요소는 없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낙폭은 저는 제한적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환율과 어떤 수급적인 면을 체크하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차장님 말씀 좀 종합해 보면 이미 지난주에 한번 더 큰 사태를 맞이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새로운 재료처럼 크게 반응이 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맷집이 좀 생겼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증시의 회복 탄력성 이권희 대표님도 이 정도로 높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뭐 지금 상황은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계속 지금 뭐 불확실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이번 주말까지는 뭐 오늘 대통령이 담화를 했지만 사실은 뭐 지금 보면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이제 분기점이겠죠. 전 세계가 아마 그걸 보고 있을 거고요. 담화 이후에 이제 주가가 내리고 있는 부분도 결국에는 이제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해서 지금 내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다행인 거는 외국인들이 선물은 오히려 좀 샀습니다. 그 구간에서. 그래서 오늘 지금 한 1,200억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급하게 이제 현재 외국인들의 선물 옵션 포지션 이런 거 좀 지켜봤더니 오늘 또 동시만기일이잖아요. 네. 근데 봤더니 다행히 외국인들 포지션은 약간 상방으로 갈수록 좀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난번 한 이틀 전에 그 대규모로 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 이번 주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좀 매수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오히려 지금 현물을 좀 파는 구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현물은 좀 불안해하면서 여전히 선물로 지금 이제 오늘까지 트레이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내일이 이제 아마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일단 현물은 적극적으로 안 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현물은 좀 불안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선물로만 지금 프로그램 매수를 유도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오늘 상승을 하더라도 약간 찝찝한 상승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월요일부터 계속 월요일 이후에 화수목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토요일 날 이벤트가 잘 넘어간다라고 하면 저는 다음 주에는 더 오히려 그럼 추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마침 또 오늘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 담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리스크는 피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 외국인이 상방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사실상 오늘장 막판까지 올라준다면 이제 좀 저점 잡고 오르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는데 약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현 시점에서 우리가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하는 게 좀 지혜로울까요, 차장님? 우선은 현재에서 어떤 그 적극적인 매매 대응은 할 필요는 없겠죠. 우선 대국민 다마나 여러 이제 이번 주에 또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시장이 정치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엮이는 걸 싫어하는 게 예측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아니기 때문에 펀드멘탈이 묻혀지는 상황에서 이제 전망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현금 포지션을 급격하게 늘리는 것보다는 주식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크게 하락한 이후에 주가 낙폭이 좀 회복되면서 약간 종목들에 대한 변별력이 좀 없었지만 우선 그 전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초까지 변동성이 심한 가운데에서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11월 달에도 그렇고 12월 초까지 꾸준하게 사는 종목들이 몇 개 종목이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외국인들 눈에서는 어떤 시장 전체적인 밸류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라는 것보다도 종목별로 순환매를 하면서 종목별로 지금 매수하는 종목들이 뚜렷하게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갖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밸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정치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한국과 미국의 협업이 그전에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종목들의 낙폭이 좀 컸었죠. 대표적인 조선업종 또 이제 뭐 방산업종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다른 섹터들도 낙폭이 컸었지만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큰 어떤 펀드멘탈은 견고한데 낙폭이 좀 컸었던 걸 보면은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수 관점을 전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가장 큰 피해주가 바로 이제 조선업종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한국과 미국의 어떤 협업이 깨진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이슈가 좀 나왔지만은 결론은 이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뭐 중국, 일본, 이제 미국이 어떤 그 근접할 수 없는 기술력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업종에 대한 이런 그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뭐 방산주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에 있어서 어떤 포지션을 변경하지 말고 그나마 수급이 좀 받쳐주면서도 낙폭이 컸던 업종 중심으로 대응을 하라라고 하면서 꼽아주신 게 두 개였어요. 방산과 조선. 근데 조선은 약간 합리적인데 방산은 사실상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랑 얽혀서 그동안 낙폭이 꽤 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해소가 되기 전인데도 우리가 지금 시점에 매수를 해도 괜찮다고 보세요, 차장님? 저는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뭐 휴전이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트럼프가 이제 유럽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방위비에 대한 증액이죠. 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방산 쪽 같은 경우는 향후 2, 3년간은 계속해서 어떤 시장은 글로벌 마켓은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우리나라 방산 품목 같은 경우가 항상 글로벌 시장 쪽에서 인정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특수성이죠. 바로 사계절이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떤 동유럽 쪽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 방산 물품의 수출이 좀 커졌었지만 지금은 중동 쪽도 그렇고 어떤 그 남미나 여러 쪽 다른 국가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추운 지방이든 이 그 기후가 높은 지방이든 우리나라의 그 방산 품목에 대해서 부식성에 대한 우수성이 좀 높기 때문에 우선 우리나라 방산 품목에 대한 이 수준은 계속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결국은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는 저는 거의 끝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들이 이번에 어떤 그 정치적인 후폭풍을 많이 좀 맞았었지만 오히려 이런 낙폭이 커진 부분을 매수 관점으로 활용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차장님께서는 국내 리스크보다 글로벌리 방위비를 증액하고 있는 어떤 이런 흐름에 더 주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잠시 뒤에 방사는 엮어서 또 우주항공으로 이어볼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한 주제로 저희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건희 대표님은 오늘 일단 토요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앞서 주셨었거든요. 뭐 오늘 내일장은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될까요? 쉬어야 될까요? 이번 주 내내 그냥 저는 현금 만들 수 있으면 좀 만들어 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그러면 네가 나와서 현금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주가가 올라가더라.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죠. 예, 그리고 지금 기대는 뭔가 절차가 잘 진행될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다음 매도가 많이 안 나오고 선물을 사주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내일이 또 고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날 만약에 잘 됐으면 좋겠지만 뭐 잘 안 돼서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라고 하면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과 같은 또 폭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게 불확실성을 내가 즐기고 싶고 내가 내 투자 금액의 한 10분의 1 정도는 사놔도 상관없겠죠. 뭐 20, 30% 사놓는 건 상관없는데 100%를 다 여기서 이제 투자를 하신다든지 뭐 신용을 이제 뭐 다 쓰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만약의 경우 이제 뭐 가능성이 지금 생각보다 높죠. 뭐 지금 찬성을 한 국회의원들이 많을지 적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는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영역에 이제 뭔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 도박입니다. 도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월요일 날 확인되고 나서 사도 좀 비싸게 사면 되죠. 그리고 월요일 날 급등하면 또 화요일 날 조정 나올 거고 그럼 화요일 날 사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현금 비중을 저는 높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종목 조금 더 비싸게 사도 괜찮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정도의 비용은 좀 지불하시면서 내 돈을 지키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잘 됐는데 그러면 이제 뭐 계속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지만 결국엔 그것도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주말에 편히 쉴 수 있는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당장의 어떤 결정을 당락짓지 말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잠깐 단화 때문에 잊고 있었는데 일단 CPI가 부합을 했고 이 가운데서 뉴욕 증시는 반응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물론 에너지 쪽에서 오른 건 약간 부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담화가 좀 일단락이 되고 나면 우리 시장 다시 제 자리로 조금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건희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CPI 지금 뉴스보다 국내 이벤트가 너무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이건 묻혀 있는 건데 네. 지금 뭐 부합했죠. 뭐 예상대로 나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괜찮게 반응을 했고 다우는 빠지고 나스닥은 이제 2만 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상승 효과를 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뭐 우리나라를 왜 못 따라가냐, 뭐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데 그거 얘기해봐야 의미 없는 거고. 지금 12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이제 98%까지 증가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 가격에 그러니까 렌트비죠. 주택 임대료 이런 것들이 조금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연준에서는 좀 좋게 생각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한 40% 차지하거든요. CPI 이런 물가 지수에. 그러니까 주택 임대료가 좀 내려가고 있다. 상승률이 좀 둔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연준으로 하여금 좀 안도감을 주면서 금리 인하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네. 지금 근데 결국엔 미국도 뭐 내년에 금리를 더 내릴지 안 내릴지 뭐 이런 부분들 FOMC 결과를 보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결과치를 이제 점도표라든지 것도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금리 인하만 단행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이런 정도의 미국 시장의 폭락이 나오지 않고 잘 유지만 해준다라고 하면 또 이제 이런 정책 리스크가 해소된 이후에는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네. 예, 그러면 그동안 뭐 금리 때문에 많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뭐 바이오 섹터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뭐 조선이라든지 네. 실적이 좋은 기업들, 원래부터 좋았던 기업들, 다시 뭐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쪽이
생각보다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고요. 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수급이 비어 있기 때문에 순환매 관점으로 또 한 번씩 들어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나오기를 저도 간절히 이제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약간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고, 그래서 좀 단기 대응만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최근에 뭐 오늘 샀는데 갑자기 수익이 났다. 그러면 일단은 정리하시고, 예, 또 이제 현금 갖고 계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어떤 섹터로 지금 반등이 들어올 때 가장 눈여겨봐야 할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원래 본업이 좋았던 쪽으로 회귀를 할 것이다 라는 힌트 주셨고요. 두 분 공통적으로는 수급에 대한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수급이 좋은 받쳐지는 종목들은 계속 간다라는 점에서 저희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갑작스러운 변동성을 맞은 국내 증시 지수와 또 여러 가지로 수급 상황 그리고 전략 짧게 점검해 봤고요. 자, 이제는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만나볼게요. 테슬라입니다. 제가 어제 이 시간에 테슬라가 400불을 돌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루 만에 다시 그 400불을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자산이 무려 60조도 아니고 600조 원에 돌파했다라고 해요. 이 600조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저는 사실 감도 안 오는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테슬라 관련해서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을 때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들 반응이 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변동성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흐름이나 수급 나쁘지 않았습니다. 2차 전지 쪽 오늘 시장은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차장님? 네, 참 이제 2차 전지 네. 개인분들이 좀 투자자 시청자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관심이 높지만은 정말 저희도 한 이 2차 전지 쪽을 얘기를 지금 1년 반 가까이 하지만은 정말 주가가 오르질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전망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을 좀 얘기하고 싶지만은 좀 한계가 좀 분명히 있는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제가 항상 누누이 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 2차 전지 쪽에서의 이 주가가 좀 오늘 뭐 최근처럼 더 반등한 이후에 랠리가 이어지려고 하려면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좀 돼야 되죠. 좀 글로벌적인 전기차 판매에 대한 부분이 플러스로 돌아서야 되고, 그리고 이 국가라 경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중국과의 어떤 배터리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좁혀져야 어떤 펀더멘탈적으로도 긍정적으로 좀 보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이 매수에 대한 얘기를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현재 이 두 가지가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특히 이제 유럽과 미국 쪽에서의 전기차 판매는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전기차 쪽은 중국이 가장 큰 시장으로 좀 떠오르고 있죠. 하지만 중국 쪽에서도 판매는 최근에 좀 BYD가 올해만 봤을 때 10월까지만 봤을 때도 테슬라를 앞질렀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이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싼 가격으로,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하면서 싼 가격을 내놓고 이걸 이제 중국 시장에만 파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어떤 전기차에 대한 판매 부분은 결국은 이제 중국 쪽에서 혼자 다 하는 느낌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과 어떤 미국 쪽의 전기차 판매는 둔화되는 양상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죠. 뭐 그리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뭐 BYD나 여러 이 중국의 이 전기차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배터리까지도 내재하면서 직접 만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내년 또 뭐 내후년까지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은 내년까지 어떤 실적에 대해서 상향을 좀 한다는 그 부분은 지금 증권사에서도 레포트가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테슬라 효과로서 주가가 좀 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이 어떻게 보면 3분기 때 매출액은 BYD에 따라잡혔죠. 그리고 지금 이제 주가가 가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여러 뭐 트럼프 효과도 있을 테고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효과 때문에 주가 좀 반등하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며칠 동안의 2차 전지 쪽에서의 반등은 어떤 시장 전체적인 반등 영향도 있겠지만은 테슬라와
관련돼서 펀더멘탈이 좋아진다라는 느낌보다도 테슬라 효과로만 주가 좀 반등하는 느낌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 반등하는 랠리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중장기적으로 매수한다라는 관점은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시청자분도 많이 지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 매수보다는 그냥 이 보유자 영역에서 이 2차 전지 쪽은 지켜봐야 되지 기다려. 않을까. 예, 네. 그렇게 판단됩니다. 아직까지 수요도 안 들어오고 있고 트럼프 리스크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많다. 오늘의 2차 전지 만약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테슬라 네임밸류에 따른 일시적인 상승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네요. 자, 2차 전지는 사실 바닥이다 아니면 더 바닥이 남았다라는 의견들이 참 분분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이건희 대표님은 실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코멘트를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한때. 그에 대해서 의견 어떻게 말씀 주시겠어요? 자꾸 물어보니까 제가 대안으로 LG 엔솔 정도만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예, 그런 측면이었나요? 예, 그런 측면이었고 테슬라 보고 테슬라가 지금 본격적으로 올라간 게 10월 중순부터인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이제 트럼프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투자하고 그죠? 예, 그 막 돈 뿌리고 하면서 올라간 건데 그때보다 지금 딱 2배 올랐습니다. 215불이었는데 지금 어제 242불로 끝났죠. 그 얘기는 이제 테슬라도 과하게 반영됐다. 테슬라 지금 바뀐 게 있나요? 지금 한 달 반 사이에 그냥 규제 완화될 거다. 로보택시 한번 발표했죠. 이런 거 해놓을 거다. 네. 근데 지금 2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막 600불 간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테슬라 조정 조만간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오. 지금은 기대감이 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로보택시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면 테슬라가 결국에는 모든 이제 운수 사업을 다 먹을 거다라고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게 속도가 빠를 거냐? 생각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존에 그러면 운수 사업을 하고 있는 쪽에서 당연히 반발이 나올 거고 이런 반발들을 잠재워가면서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는 이미 다 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네. 사실은 이제 스타트하는 거죠. 그 기대가 다 반영이 된 거고 우리나라 이제 안타깝게 그러면 로보택시가 이제 규제가 풀리고 다 잘 되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잘 팔릴 거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게 로보택시가 보급되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부분 보면 아직까지 좀 어렵고요. 또 여전히 넘어야 될 산은 IRA 보조금을 어떻게 할 거냐 아직 결론 안 났죠. 그것도 불확실성입니다. 그럼 그 불확실성이 끝나지 않았는데 2차 전지가 달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 어불성설이고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는 그 발표가 나오고 나서 하락이 나오든 아니면 유예를 해주거나 아니면 기존대로 유지를 해서 올라가거나 할 때 그때 확인되고 사셔도 늦지 않다. 그리고 아까 이성우 차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투자자들이 바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좋아질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그 1년 반 얘기해봐야 지금 계속 빠졌죠. 그런 얘기는 의미 없고 지금은 객관적으로 보면 새로운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주가 올라갑니다. 기존에 물려있는 분들은 어차피 못 사거든요. 아니 그러면 내가 이게 매력적으로 되는 산업이 된다라고 보일 때 새로운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럴 때 사실은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기존 투자자들이 가만히 그냥 갖고만 있으면 올라갈 거야. 아무도 안 사주는데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매력적이진 않습니다만 테슬라와 연동해서 보실 필요 없고요. 테슬라는 이미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그건 1차 상승기 때 얘기고 지금 2차 상승기는 FSD로 가는 겁니다. 그럼 자율주행 쪽이요? 자율주행과 로보택시로 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뭐 이제 로봇. 그 외의 산업, 로봇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우주항공. 우주항공은 이제 뭐 스페이스X 관련된 효과인 뿐이고 그건 별도의 기업이니까 그렇게 보면 결국에는 지금 2차 전지랑 엮으면 테슬라는 더 이상 답이 없다. 저거 올라간데 왜 우리 안 올라가? 이렇게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그 시장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뭐 사실상 최근까지도 2차 전지 반등이 들어왔을 때 가장 큰 탄력 요인이라 한다면 테슬라였기 때문에 관련해서 혹시나 싶어서 또 더블 체크 해봤는데 두 분 다 역시나 아직까지는 좀 강경한 입장 주십니다. 자, 그럼 말씀해 주신 김에 자율주행 좀 궁금한데요. 자율주행은 그럼 기대 걸어봐도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까요, 대표님? 근데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로보택시가 보급되기 시작하면 그거에 대한 이제 먼저 선반영으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텐데 우리나라는 FSD 관련된 종목은 뭐 카메라 좀 납품하는 회사들밖에 없고 그 외에 보면 FSD의 가장 큰 수혜는 역시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반도체겠죠.
또 하나는 이제 그다음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걸 보면 자율주행을 그러면 테슬라만 하게 놔둘 거냐 미국에서 그러지 않겠죠. 로보택시 사업을. 결국에는 이제 구글과 이제 합종 연행하는 우리나라 현대차도 같이 이제 구글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에서 하는 웨이모도 하나의 지금 대안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한쪽만 허가를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웨이모도 아마 허가를 해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현대차 관련된 회사들도 좋은 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웨이모는 또 라이다 기반이잖아요. 그러면 라이다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겁니다. 그래서 로봇과 지금 로봇에도 라이다가 필요하거든요. 네. 걸어다니려면 뭐 해야 되잖아요. 눈이 있는 애들이 아니니까 카메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 SOS랩이라는 회사가 뭐 이런 걸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종목이긴 하지만 그런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테마성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그걸로 돈을 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큰 돈을. 그런 부분에서는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같이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테슬라 직접 수혜주는 생각보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계속해서 테슬라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국내 기업에서 어떤 진짜 확실한 실체가 있는 기업이 무엇인지 따져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율주행 안에서도 좀 멀어 보입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주항공은 그나마 개중에 실체가 있는 기업들 몇 개 예전에 이건희 대표께 우리 힌트를 얻어본 바가 있었는데 앞서서 우리 방산에 대해서 이성웅 차장께서는 긍정적으로 뷰를 주셨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 연이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방산과 우주항공은 조금 달리 봐야 된다라는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우주항공 테마죠. 지금 테마고. 테마로 보세요. 예, 우주항공은. 테마로 보고 방산도 불과 이제 뭐 4, 5년 전까지 테마로 취급받았지만 결국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오면서 확실히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수출 산업으로 떠오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실적에 가시화되는 기업들이 몇몇 없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테마라는 말 자체가 그거잖아요.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잡히면은 그러니까 테마라는 말 자체가 실적이 안 잡히는 부분은 무조건 다 테마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서 주가라는 것 자체가 선반영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좀 주가 측면에서 반응을 하는 거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단순 이제 테마라고 하더라도 테마에 대한 질을 봤을 때는 우주항공은 다른 여러 테마들 대비해서는 질은 좋다. 왜냐하면은 미국 쪽에서도 이 우주항공에 대한 예산을 2년 연속 크게 지금 올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테마라는 부분 자체가 이 정부 정책하에 예산안을 투입하면은 이거는 지금 나중에 언제 이 우주항공 쪽이 확실히 수출이나 어떤 산업으로 변모할 거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물음표지만은 주가적인 측면 그리고 이런 정책이 한번 예산안 투입하면 계속 나오거든요. 이슈가. 뭐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은 다른 테마들 대비해서는 굉장한 좀 모멘텀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우주항공 기술 연구개발 쪽으로의 투자가 향후 몇 년 동안 제가 봤을 때도 몇십 년 동안은 계속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과연 이제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가 지금은 어떤 기기, 뭐 라이다 어떤 이런 부분이 좀 얘기가 나오지만은 결국은 다 통신 쪽 인프라가 1차적으로 갖춰줘야 우주항공에 대한 점진적인 어떤 산업에 대한 발전 방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약간은 뭐 이런 말씀들은 좀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우주항공 쪽에서의 어떤 그 향후에 긍정적인 그 모멘텀만 좀 제시를 하고 있지 근간적인 산업 부분 같은 경우가 아직 시작 단계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항공 자체를 산업으로 얘기를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근간 산업이 바탕이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우주항공 테마 하지만 질이 좋은 테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성웅 차장께서는 우주항공 쪽은 테마라고 진단을 해주셨네요. 저희가 시간 된다면 이건희 대표님의 관심 주였던 하나 시스템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은데 저희 다음 주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없는 시장 가운데서 두 분 말씀 통해서 오늘 중심 잘 잡아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